붉은 구두. 프롤로그. 서울 외곽 청솔 요양원.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가는 10월의 어느 오후였다. 복도 끝 창가에 앉은 유정의 할머니는 오늘도 그 구두를 신고 있었다. 새빨간 에나멜 구두. 78세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어쩌면 지나치게 어울리는 그 구두. 정혜 할머니,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말을 건넸지만 정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창밖, 저 멀리 하늘만을 향하고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립스틱 케이스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래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요양원 사람들은 그녀를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여자라고 불렀다. 옛날 배우였다더라. 남자 때문에 미쳤다더라. 온갖 소문이 떠돌았지만 정작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왜 매일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지, 왜 주말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그리고 왜 그 구두만은 절대 벗지 않는지. 1화. 낯선 남자, 익숙한 냄새. 새로운 어르신이 오신대요. 오늘 오후에. 식사 시간. 요양보호사의 말에 식당은 술렁였다. 새로운 입소자는 언제나 화제거리였다.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자식들은 있을까? 노인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유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샐러드만 조용히 집어 먹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이번 주말에 딸이 올까 말까였다. 지난 석 달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전화도 끊긴 지 오래였다. 오후 3시. 요양원 현관으로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다. 이상우 81세.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키가 크고 자세가 곱게랬다. 전직 국어교사답게 조용하고 점잖은 인상이었다. 이상우 선생님, 환영합니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저쪽이 휴게실입니다. 간호사가 안내를 하는 동안 이상우의 시선이 식당 구석 창가 자리에 멈췄다. 그곳에 앉아있던 여자. 붉은 구두를 신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정혜? 이상우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떨리는 손, 창백해진 얼굴.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정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냐. 하지만 그날 밤 정혜는 혼자 방 안에서 거울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낡은 립스틱을 천천히 입술에 바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원한 건 당신의 사랑이 아니었어. 거울 속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우린 선을 넘었지. 그리고 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어. 2화. 그날 밤의 기억. 1974년 대구. 그해 봄 유정에는 26이었다. 대구 시내 작은 극단 별빛 무대의 간판 배우로 그녀가 서는 날이면 객석이 항상 만석이었다.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그 에너지. 사람들은 그녀를 대구의 진주라고 불렀다. 이상우는 그의 36 시내중학교 국어교사였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혼자 극장을 찾았다. 처음엔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유정애를 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공연 정말 훌륭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극장 뒤편 골목에서 그가 말을 걸었다. 정혜는 담배를 피우며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처럼 보이시는데 맞나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눈빛이요.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이 깊어질수록 깊어졌다. 이상우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정혜는 무대 뒤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위험한 만남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정혜의 물음에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꼭 올게요. 그 후 석 달간 두 사람은 밤마다 극장 뒤편 골목에서 만났다.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금지된 키스. 정혜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상우가 사랑한 건 유정애가 아니라 그녀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제자 유정미, 그 소녀를 닮은 정혜를 보며 이상우는 죄책감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정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정미를 잊기 위해 정혜를 이용한 것이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밤. 선생님,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상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정혜의 하숙집 문 앞에는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정혜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아기를 지우고 돌아온 그날, 그녀는 백화점에서 가장 빨간 구두를 샀다. 그리고 그 구두를 신고 무대에 섰다.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춤추며. 붉은 구두는 분노였다. 복수였다. 그리고 그를 잊지 못한 집착이었다. 3화. 다시 만난 우리가 할 일. 일주일이 지났다. 이상우는 여전히 정혜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식사 시간에도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정혜는 달랐다. 그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이상우 선생님, 체스 두실 줄 아세요? 휴게실에서 정혜가 말을 걸었다. 이상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판 두시죠.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게임은 길게 이어졌다. 둘 다 진심이었다. 결국 정혜가 이겼다. 제 소원은요? 정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선생님이 저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뭘 그리 부끄러워해요? 이상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이상우는 정혜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열려 있어요. 정혜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그 붉은 구두를 신은 채. 정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49년 전 얘기요? 아니면 지금 얘기요? 둘 다입니다. 난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혜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사과는 됐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대신 다른 걸 하죠. 다른 걸? 남은 인생, 나랑 마지막 로맨스 하나 찍지 않을래요? 이상우는 눈을 크게 떴다. 정혜 우리에겐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지옥이었으니 지금이라도 천국 좀 만들어봐요. 4화 딸의 방문 비밀의 폭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다.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은 테이블에서 했다. 저녁에는 휴게실에서 낡은 LP판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양원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복도가 조용해진 시간. 정혜와 이상우는 요양원 지하 기계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다. 여기 옛날 우리가 만났던 골목 같지 않아요? 정혜가 웃으며 말했다. 이상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혜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단 말은 이제 그만해요. 대신 정혜가 그의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키스해줘요. 제대로. 둘은 어둠 속에서 키스를 나눴다. 78세와 81세의 키스. 주름진 입술과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다시 26과 36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정혜의 외동딸 지훈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52세 고등학교 교감인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훈이 사진을 탁자 위에 던졌다. 정혜와 이상우가 기계실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지훈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상우, 아빠를 죽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전 아빠가 왜 자살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익명 편지 때문이었잖아요. 엄마의 과거가, 낙태가, 불륜이 다 적힌 그 편지. 그걸 보낸 사람이 바로 이상우예요. 난 알아요.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 봉투를 찾았거든요. 필체를 확인했어요. 정혜는 이상우를 돌아보았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 정혜, 믿어줘. 거짓말 마세요. 증거가 있다고요. 지훈이 소리쳤다. 정혜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나가줄래, 지훈아? 엄마 좀 혼자 있게. 엄마, 나가. 지훈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방 안에는 정혜와 이상우만 남았다. 정혜, 난 정말 그만해요. 정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생님은 끝까지 선생님이네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 정혜, 나가줘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5화 붉은 구두의 마지막 무대. 일주일 후 정혜는 요양원 사람들에게 공지를 돌렸다. 오늘 저녁 정원에서 작은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오세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호기심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해질녘 정원. 단풍나무 아래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낡은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정혜가 나타났다. 붉은 구두, 붉은 원피스,
붉은 립스틱. 그녀는 78세의 몸으로 50년 전 무대에 섰던 그때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우아하게, 떨리지만 힘차게, 슬프지만 아름답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이상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혜. 그가 중얼거렸다. 음악이 끝났다. 정혜는 깊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요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뛰어왔지만 정혜는 돌아보지 않았다. 산책 좀 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에필로그. 다음 날 아침, 정혜의 방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요양원 정문까지만 남아 있었다. 이상우의 침대 위에는 편지 한 장과 붉은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이상우 선생님, 당신은 끝까지 당신이었어요. 나는 끝까지 나였고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동생을 사랑했고 나는 무대를 사랑했죠. 우리가 나눈 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 일주일은 행복했으니까. 당신 손을 잡았던 그 순간들 진짜였어요. 편지 얘기는 믿어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거 알아요. 아마 누군가 당신 이름을 도용한 거겠죠.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음 생에는요, 나도 당신처럼 가볍게 살아볼게요. 책임지지 않고 미안하단 말만 하고 그렇게. 농담이에요. 다음 생에는 우리 만나지 말아요. 이번 생으로 충분해요. 안녕, 선생님. 정혜. 추신. 구두 한 짝은 선생님께 드려요. 나머지 한 짝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우리처럼 짝이 맞지 않는 구두. 이상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붉은 구두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붉은 구두를 한 짝만 신은 노인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마침내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